네, 많이 기다리셨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아나운서면서도 스타트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주최하고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주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API 마켓플레이스 네트워킹 대회는 국내 API를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기 위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이처럼 마련됐습니다. 사스 산업 생태계와 또 글로벌 API 기업의 그 성장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는 API 마켓플레이스 에피타이저를 구축해서 국내 API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그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마켓 수수료 무료 혜택뿐만 아니라 홍보와 마케팅 지원, API 디자인과 인프라 개발 지원, 여기에 세미나와 네트워킹 행사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행사 진행 앞서서 오늘 3시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는요.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님,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 하정우 책임 리더님 강연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1시 40분부터 이제 오찬이 진행되겠는데요. 오찬에는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 소개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API 마켓플레이스 네트워킹 데이 그 첫 시작을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께서 열어주시겠는데요. 사스 스타트업들의 API를 활용한 협력적 서비스 강화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CNTech 전하성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엑셀러레이터로서 지금까지 한 250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그중에 많은 기업들이 ICT 기업이었고 또 API를 활용해서 프로세스를 표준화, 모듈화 해 나간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도 엑셀러레이터 이전에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또 저희가 해외 진출할 때 이런 표준화 모듈화를 API 기반으로 잘 설계해서 이제 해외 진출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제가 2003년에 신테크를 설립했고 2012년도부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로 활동하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한 4,000개 이상 스타트업을 보유했고 이게 이번 주에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이번 주 내일 주금납의까지 하게 되면 이제 250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현재 투자 금액도 한 270억 원 정도로 올라갔고 24개사를 이미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는 이제 최다 투자, 최다 회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 투자 유치도 저희가 건수는 80건을 넘어섰고 제가 팁스 운영사로서도 올해 재작년 팁스도 이제 거의 최다 TO를 쓰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현재 26개 팁스 TO를 활용해서 추천을 했고 올해는 20개 이상 팁스 매칭이 무난하게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91억 3천만 원 정도를 총 74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 올해는 지금 이제 100억 원 이상 투자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48개 기업에 투자를 했고 12월까지 대략 한 90에서 100개 사이 기업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엑셀러레이터를 10년 했는데 제대로 사업화해서 전사적으로 우리의 주업을 바꿔서 저희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가 주업이고 엑셀러레이터가 부업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 주부가 바뀐 게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전화성의 어드벤처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사회 환원, 사회 기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을 7년 반 동안 했다면은
2019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사업화했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업화를 넘어서서 이게 이제 주업이 되면서 엑셀러레이터로서 좀 많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치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에 첫 투자했는데 2019년 상반기까지 40개 투자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으니까 한 최근 3년 동안에는 그 엑셀러레이터를 저희의 주업으로 삼고 몰입한 노력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총 18개 카테고리로 투자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팀이 있고 11개 팀에 이 18개 카테고리가 이제 잘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드론 분야와 이 소셜 임팩트 투자 분야가 있는데 그 두 개 분야는 사실 작년에 투자 실적이 좀 저조해서 올해는 이 18개의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18개 카테고리를 나눈 것을 보시면은 약간 위상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조각 투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핀테크 밑에 소분류로 돼 있었고, 또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도 사스 분야에 소분류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는 큐레이션 커머스의 소분류였었고요. 근데 그 분야가 핫하면 저희는 그냥 위상을 위로 끄집어 올려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API 관련 주제이고, 아무래도 API를 활용해서 이런 확장성, 호환성을 늘리는 이제 대표적인 분야는 이 SaaS 분야라 볼 수 있습니다. SaaS 분야라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이런 큐레이션 커머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뭔가 추천을 하는 분야죠. 큐레이션 커머스라든지 또 모빌리티라든지 뭐 스포츠 오토, 요즘에 또 이 푸드테크 분야나 뭐 핀테크 분야 모두 다 이런 API를 활용해서 확장성 있는 사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18개 카테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 카테고리는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는 후속 투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회사 내부의 KPI에 제일 중요한 KPI가 후속 투자 유치율, 그 다음에 팁스, 뭐 사실 성공률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최근 2년 동안에는 90%를 넘어가 있는 상태라 지금은 이제 후속 투자 유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8개의 분류를 보시면은 이 후속 투자에 유리하게 저희가 좀 잘 설계를 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스포츠 오토가 무슨 스포츠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엑셀러레이터 이렇게 부각시켜서 해놨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뒷단에 스포츠 펀드들이 꽤 있습니다. VC들이 운영 스포츠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를 하더라도 스포츠 연관성이 높으면은 스포츠로 분류하고 스포츠 펀드를 VC에서 소속체를 유치시키는 이런 형태이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빌리티를 투자하는 주력 펀드가 CNT테크, 한국타이어 그 모빌리티 조합 1호 또 2호가 곧 만들어지는데, 이 조합들이 투자하게 되면은 뭐 한국타이어나 현대차가 참여한 그 LP로 참여한 VC 펀드에 저희가 좀 쉽게 또 후속투자를 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관광 콘텐츠를 저희가 묶어놨는데, 그 공간 관광 콘텐츠도 뭐 사실 관광이나 공간 쪽은 API 설계를 많이 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콘텐츠를 묶어놓은 것도, 이 콘텐츠 같은 경우는 콘텐츠 펀드가 따로 있지만 콘텐츠 영역은 프로젝트 펀딩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뭐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한산 같은 영화 이런 쪽에 다 프로젝트 펀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콘텐츠를 요즘에 K-뷰티 융합형 뭐 트래블 테크 또는 뭐 K-팝 융합형 트래블 테크 이렇게 콘텐츠와 관광을 묶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관광 펀드들이 후속 투자를 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그동안 이제 후속 투자 유치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유효했습니다. 뭐 사스나 오토 서비스 커머스나 에듀텍 쪽은 일반적인 블라인드 펀드로 이제 후속 투자가 잘 이루어지는 영역이라 저희가 별도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은, 뭐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 펀드가 굉장히 많고, 저희도 실제 엑셀러레이터형 농식품 펀드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 푸드테크 분야는 사실 농식품 펀드를 통한 후속 투자가 굉장히 잘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프롭테크 물류도 어찌 보면 프롭테크하고 물류가 큰 연관성은 없잖아요. 뭐 부동산과 이게 물류니까. 근데 이걸 묶어서 역시 국토부에서 만든 모태 펀드를 유치하기 쉽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 소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실 제조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가 되게 어려운데 이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전환시켜서 후속 투자를 저희가 유치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맥파이테크라는 저희 포트폴리오 회사가 있는데
사실 팁스 추천도 좀 어려웠었고 했지만은 팁스도 소부장 트랙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맥파이테크는 양방향 줄자 기업입니다. 근데 양방향 줄자 제조로서는 지속적인 투자 유치는 만만치 않지만 현대자동차와 이 범퍼에 들어가는 이게 우리 그 차가 벽에 닿으려 그러면은 소리가 나잖아요. 삑삑삑. 근데 이제 그게 소리 프리퀀시가 점점 잦아지죠. 삑삑 이렇게 나는데 이거를 이제 0.5cm 남았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POC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부품 회사가 됐고 그 팁스도 되고 후속 투자가 지금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 조각 투자는 워낙에 핫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도 저희가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결과로 뭐 보고 플레이 저희가 첫 투자를 했고 지금 뭐 1,000억 이상 밸류로 잘 성장을 했고 뭐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NFT 기반의 조각 투자가 작년에 핫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뭐 바이셀 스탠다드, 뭐 테사 또 스타키퍼 이런 회사들의 이제 위상을 끌어올려서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그래도 NFT 쪽의 현물 형태로 조각 투자 쪽은 저희가 한 8, 90% 저희가 다 투자를 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오면은 저희는 이제 CNG테크가 지금 현재 엑셀러레이터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카카오톡을 죄송합니다. 네이버 행사인데 카카오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하지만 네이버는 저희가 서비스를 안 하고 있어서 카카오톡에 이제 선물하기 있잖아요. 선물하기 근처에 보면은 숟가락과 포크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 주문하기로 들어갑니다. 그 현재도 지금 CNT가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거기다 주문하시면은 집에서 배달 받으시고 영수증에 보면은 CNT테크라고 실제 써 있어요. 그래서 근데 카카오 주문하기 역시도 이런 API에 기반으로 한 그런 서비스라고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 주문하기 저희가 카카오 채널과 소통할 때도 API 기반으로 서로 약속된 통신을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 내부에 GIS 서버 도대체 이 주소가 어떤 매장에다 주문을 가야 돼 이런 GIS 서버와 통신을 하고 또 결제를 할 때는 결제에 관련된 이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쪽의 API를 이제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내리는 것이죠. 저희는 처음에 2003년에 제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었을 때는 뭐 1588, 5588 이런 형태의 뭐 피자, 치킨, 족발, 햄버거 대표 번호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도 당시는 이제 API 기반의 설계를 API 기반의 설계와 뭐 소켓 통신 프로그램을 이게 잘 절묘하게 이렇게 써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푸드테크 주문 중에 API 설계에는 보면은 저희가 당시는 방금 말씀드린 GIS 서버, 그다음에 포스와 매장에 주문을 받는 주체는 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을 하시건 또 뭐 요기요로 하시건 뭐 아까 카카오 주문을 하시건 아니면 뭐 피자헛 앱이 따로 있죠. 뭐 또 피자헛 홈페이지 주문이 따로 이런 형태로 어떤 채널로 주문하건 모든 주문은 포스에 들어갑니다. 포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문을 모으는 이런 주문 중개 미드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문 중개 미드웨어는 모든 API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스랑도 소통을 하고 또 GIS 서버하고 소통하고 각 채널별로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다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주문을 이제 내려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도 그 API를 설계한 이런 개념도입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API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 기반으로 현재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워낙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문제가 없는데 당시 이제 저희가 2003년에 서비스를 오픈할 때는 매장 포스와 저희 미드웨어 주문을 내리는 미드웨어와 통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웹 API 기반으로 설계하는 게 되게 어려웠습니다. 당시 2003년도에 외식 매장 환경은 지금 ADSL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KT 상품인데 ADSL 가정용 인터넷. 그래서 엄청 잘 끊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끊겨도 이렇게 좀 익스큐스가 되는 문화였었어요. 뭐 끊길 수도 있지. 원래 모뎀 쓰다 이 정도면 어디야? 뭐 이런 형태의 분위기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매장에 갖다 썼습니다. 사실은 이제 매장에 주문을 내리고 현재는 지금 VPN 기반으로 다 묶여 있고 그 안에서 사실 API를 서로 설계 정의해서 이렇게 통신을 해나가는데 당시는 이게 워낙에 잘 끊기니까 그때는
저희가 그 소켓 통신 프로그램을 직접 짰습니다. 매장에서 이 데몬이라고 불리우는 소켓 프로그램 통신이 30초에 한 번씩 구동을 해가지고 DB 서버 들어가서 업데이트 된 게 있으면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웹 기반의 API 형태로 이제 전체 풀리 시스템을 바꾼 게 한 2011년도 이 정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요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GIS 요게 지금 저 밑에가 대만이거든요. 대만. 저희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저희 회사에 해요. 저희가 2011년, 12년 그 상태로 보면은 뭐 피자헛, 미스터 피자, 뭐 도미노 피자, 뭐 BBQ 버거킹, 뭐 페리카나, 뭐 네네치킨, 놀부 뭐 해서 웬만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모바일 앱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다 제공을 한 모바일 앱들이었었고 이걸 합치면 배달 앱이잖아요. 그래서 왜 배달 앱을 왜 안 만드냐? 배달 앱 만드는 게 나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그때 배달 앱을 그냥 안 만들고 저희가 원래 하던 일들 기술 기반의 이런 그 주문 중개 플랫폼 사업을 그냥 B2B 향으로 사스 향으로 저희는 유지하면서 그때 뭐 배달 앱을 만드는 것 대신해서 저희가 선택한 길이 해외 진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그대로 저희가 해외에다 이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홍콩, 대만, 또 베트남, 필리핀, 태국, 싱가폴 그리고 몽골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도 일부 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만도 저희가 진출했었을 때 대만도 대만 현지의 지도업체들 있잖아요. 지도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썼던 그런 그 이런 주문 중개 설계를 저희가 그대로 저희 API 문서를 주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매장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그런 GIS 업체라든지 또 대만 현지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PG 회사라든지 또 대만 현지의 포스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포스 회사들 만나가지고 중심이 되는 저희가 제시하는 주문 중개 미드웨어의 API를 미리 사전에 공유하고 그들이 연동을 한 6개월 동안 하고 자연스럽게 대만을 진출하고 그런 형태의 도식도가 바로 이 도식도입니다. 그래서 이 API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 모듈화 설계가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국가에 진출을 할 때도 이런 프로세스가 표준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진출이 유효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저희가 서버 뭐 물리적으로 뭐 서버가 여러 개가 들어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각 이제 일을 시키는 서버들 뭐 세일즈,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중개, 뭐 업데이트 이런 그 일을 시키는 서버들도 각각의 이제 필요한 API들을 정해서 소통을 해나가는 것이고 요게 이제 웹 기반의 사실 웹 기반에 저희가 이런 주문 중개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이때 이제 더 이상 소켓 통신을 쓰지 않고 완전히 API 기반으로 만든 그런 저희 주문 중개 화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 주문을 이렇게 내릴 때 이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에 필요한 이런 API 설계와 실시간 배달을 위한 API 설계가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가장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상태값에 대한 변환입니다. 상태값 변환.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2003년에 상태값을 정의한 것인데 이제 주문이 처음에 들어오면은 매장 포스에서 주문을 안 가져가게 되면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매장 포스에 주문이 내려가는 순간 주문을 취소 변경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미 뭐 닭을 튀김기 넣었는데 취소해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피자 5분기 들어오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주문을 한 3분 정도 쥐고 있다 드립니다. 보통 고객 변심이 3분 내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변경 가능 상태값 또 매장에서 접수했을 때 신규 주문 상태값 그러니까 매장이 주문을 내릴 때 왜냐면 저희가 주문을 아무리 API로 실시간 소통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매장에 내려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신규 주문에 대한 상태값, 매장이 이제 확인했었을 때 접수 상태값, 또 배달 나갔을 때 상태값, 주문 완료 상태값, 이 상태값을 저희가 정의해서 좀 신뢰성 있는 이제 주문을 내리고 있는데 사실 이 5가지 상태값을 초기에 우리나라 웬만한 배달 앱들이 다 준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런 저희도 현재도 여러 채널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대표번호 주문도 있고 온라인 주문, 모바일 주문, 카카오 주문하기 주문이 있는데 이런 주문들도 각각의 이제 저희가 표준화를 시켰기 때문에 API 기반으로 주문 중개 서버 연동이 돼서 주문을 계속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거는 같은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 GIS 서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GIS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자지도로 권역을 그리면 이 권역을 그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어떤 주소를 물어보든지 그 해당 매장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배달이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프랜차이즈 배달 같은 경우는 근거리를 배달을 못합니다. 보통 가맹 계약할 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복사해서 계약서에 붙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자지도화 시켜가지고 끊임없이 요 주소는 가맹점 A의 주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API 기반으로 실시간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투자한 회사들 중에 이제 API를 쓰는 회사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남은 4분 한 5분 동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버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자 결제 또 전자 문서를 전자 결제로 해서 문서 관리까지 하는 그런 형태인데 실제 그 각 회사들의 ERP 시스템과 당연히 API 기반으로 이제 연계하는 그런 형태고요. 산군도 비슷합니다. 산군도 이제 그 건설 회사에서 이 소발주 관리하는 그런 소발주가 아니죠. 소발주가 아니라 입찰 수주 관리하는 그런 앱인데 역시도 역시 그 ERP 시스템과 연계 가능하도록 그런 설계를 해나가고 있고요. 피처링 예, 피처링은 뭐 여기도 사실 근데 이 크롤러 기반으로 이 SNS 영향력을 분석을 하지만 각각에 대해서 이 스코어링 시스템을 설계할 때 나름대로 회사 자체 API를 설계해서 웹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이고요. 레디포스트도 이제 총회 원스톱이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별로 이게 투표하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부분도 아파트 관리 시스템과 호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API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셀버스도 현재는 지금 이제 그 메타버스 향의 옴니채널 회사로 현재 포지셔닝 했지만 기존에는 그 키오스크 쪽 회사 솔루션이 많았었고 이 키오스크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런 키오스크의 주문을 포스로 넘기기도 하는데 포스 연동이 워낙에 귀찮고 좀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키오스크 주문을 그냥 주방으로 바로 던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주방에 쓰여지는 이런 그 대시보드를 KDS라는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키친 디스플레이 시스템. KDS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와 KDS 간의 어떤 서로 연계를 할 때도 각자의 API 기반으로 연계를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타르트도 저희가 아까 조각 투자를 많이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타르트 같은 경우는 이 조각 투자를 지금 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셀 스탠다드가 롤렉스 시계를 올리면은 롤렉스 시계를 한 50만 원 정도 투자하면 6개월 이후에 수익률이 한 120 몇 프로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20 몇 프로라는 건 한 50만 원 투자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법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6개월 동안 그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게 바이셀 쓴다는 롤렉스 시계, 뭐 스탁키퍼 같은 경우는 송아지에 투자해서 소가되면 나눠가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뭐 스탁키퍼라든지 뭐 미술품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 투자 상품 괜찮아요. 추천해 주는데 이거를 처음에 크롤링 기반으로 하다가 저희가 투자한 스타트업들은 그냥 API 연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지금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실시간으로 정보를 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미지불도 지금 이번에 이제 팁스가 됐는데 그 CJ ENM에서도 쓰고 있는 협업 툴이에요. 협업 툴. 그러니까 이거 수정해 주세요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통신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협업 툴인데 여기도 실제 지금 아직은 뭐 연동한 사례는 없지만은 자체적으로 API를 연동해서 좀 호환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여긴 낚시 앱이죠. 어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신 앱을 보면은 많은 정보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신이 어떤 앱이냐면은 그 그러니까 그 낚시 포인트 예측 앱이에요. 저희가 더 잡으면은 잘 잡혀요. 이런 포인트 예측 앱이고 제주도 가면은 웬만한 배에서 선장님들 다 보고 있는 앱이에요. 근데 이제 이 포인트를 예측하려면 여러 정보가 필요해요. 기상 정보, 뭐 해수 흐름 정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SNS 등등에서 모여지는 그 사진 정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뭐 크롤러 기반으로 수집도 잘 하지만은 뭐 기상청 같은 경우는 다 이게 API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죠. 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 의료 빅데이터 앱인데 전 세계에 있는 약품 정보들을 빅데이터화 시킨 형태입니다. 근데 이 형태의 정보를 뭐 EMR 회사 등등이 많이 쓰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API 표준화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끌어갈 수 있게 오픈을 했고 API 연동하고 이제 데이터 사용에 대한 과금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있죠. 푸드팡도 지금 식자재 유통 앱입니다. 지금 그 여기도 뭐 팁스 됐고 지금 한 1,000억 정도 밸류까지 올라간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고객들을 모았냐면은 아침에 이제 과일이나 뭐 야채 이렇게 경매하잖아요. 경매가가 바로 보여요 앱에서. 그리고 실제 경매가에서 한 10%만 유통비로 받고 좀 투명하게 거래를 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경매가와 자신들의 어떤 가격 이런 것들을 아예 지금 오픈 API로 지금 공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앱이고요. 소프트자이오는 CRM 회사인데 실제 그 쇼핑몰에 굉장히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러니까 큐레이션 커머스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많이 하잖아요. 고객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융합해서 너 이거 살 것 같아 이렇게 추천하는 게 큐레이션이잖아요. 그거를 어떤 쇼핑몰든지 쉽게 연동할 수 있게 API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푸노트 서비스도 그 포스와 여러 가지 이제 그 포스 정보라든지 또 카드 회사 여러 그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 매장의 어떤 그러니까 수급 날짜 예측이라든지 또 매출 예측이라든지 그를 기반으로 카드 회사 론 매칭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외식 쪽의 핀테크 회사인데 당연히 많은 API 정보들을 연동을 하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뭐 이런 회사들 뭐 미스테이크, 리드넘버, 아이컴시스, 이첼스, 탱커, 마스마스 이런 회사들이 실제 이제 API를 정의해서 외부와 호환성을 높이고 또 어떤 정보들을 표준화해서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린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분밖에 되지 않아서 하나하나 사례를 되게 길게 소개해 드린 건 좀 어려워서 제가 아침마다 유튜브 하거든요. 생방송으로 8시 40분에 그 유튜브에 전화성 치면은 저희 채널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이왕 보신 김에 구독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서비스 강화 사례를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유튜브 한번 꼭 검색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내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찬을 시작하기 앞서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주자영 매니저께서 API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모시겠는데요.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의 주자영입니다. 오늘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 소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오늘 사전에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의 면면을 좀 이렇게 보니까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신규로 등록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오늘 감정이 이렇게 부풀어 너무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부터 사실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내부에서 사스 기업들 혹은 솔루션 기업들을 위한 어떤 활동들 혹은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으로 혹은 글로벌까지 잘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고요. 기업들이 사실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으로 자생적으로 막 키워나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서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긁어주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측면으로 고민을 하다가 많은 스타트업들 만나보고 이제 정부 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그럼 이런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솔루션들을 올리고 혹은 API들을 올리고 이들의 API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나갈 수 있는 통로들을 좀 마련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을 좀 취합해서 저희가 이제 중기부를 만났어요. 사실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자체적으로 이런 API 마켓플레이스를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리를 취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무료로 비영리로 운영이 되어야 이들의 기업 혹은 이들의 비즈니스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기부를 설득해서 저희가 과제를 만들었고 2021년부터 과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1차 과제이고요. 올해는 2차. 그래서 저희가 총 3개년도 사업으로 이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구축 사업이 끝나고 나면 실제 이제 운영 사업화 단계로 들어가는 형태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의 신청 혹은 이 참여하실 수 있는 자격들은 현재 API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은 API 형태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솔루션 혹은 서비스들을 API 형태로 발전시켜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좀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API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AP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도 지원드리는 다양한 혜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뒤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주요 추진 일정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체 3개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1차 년도는 저희가 이제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대한 기획 혹은 이제 앞단에 대한 개발 그래서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실제 동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저희가 이 마켓플레이스의 빌링이라든지 미터링이라든지 이런 추가 기능들을 붙이려고 했었으나 1차 년도에 참여하신 기업들 저희가 62개사를 같이 얘기를 해보니 뒤에서 실제로는 저희 마켓플레이스가 운영이 빌링이 붙더라도 실제 본인들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빌링의 구조가 별도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빌링을 따로 붙이게 되면 이중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 마켓플레이스는 과감하게 어차피 비영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서의 빌링이나 미터링에 대한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외하고 대신에 외부에서 이 마켓플레이스에 접속했을 때 이 API들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는 영역들을 신규로 추가하는 것으로 올해의 목표는 마켓플레이스 자체에 대한 목표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글로벌 해커톤을 통해서 글로벌 동남아 주요 5개 국가를 통해서 해커톤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동일하게 그 글로벌 5개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의 인바운드 기업들 이제 다시 이제 해외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 기업들도 대상 기업에 포함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 중에 아웃바운드로 나가실 기업들 이제 나가실 때 필요한 API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API들까지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해커톤의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그래서 해커톤은 저희가 9월부터 11월, 12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참여하시는 기업들, 그러니까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API가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라고 하시면 그 해커톤에 운영되는 API를 제공하는 대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API 서포터즈단이라고 해서 실제 API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홍보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서포터즈단을 통해서 API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꾸렸어요. 그리고 개발자 혹은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API들을 써보고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고도화 작업을 내년에 진행하는 형태로 마켓플레이스 사업은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API 마켓플레이스라는 것들을 처음 들어보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 API를 꼭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으로 올려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은 중기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제약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마켓플레이스 자체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 맞고요. 다만 API 실제 서비스하는 기업들의 API 인프라는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인프라 그대로 서비스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인프라를 이관하셔야 되거나 뭐 이런 허들은 없고 마켓플레이스 위에 본인들의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올리시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I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나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에 대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라는 것들도 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모두 다 100% 참여 기업이 가져가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정부에서 가져가는 비용이나 수수료 정책은 전혀 없고요. 100% 참여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API 마켓플레이스에 등재할 수 있는 API 조건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픈 API 형태로 서비스가 그냥 단독 API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한 구조라면 어느 API든 상관없고요. 어떤 특정 도메인 날리지에 있는 API만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API 마켓플레이스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의 API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야 그 엔드 유저들도 들어왔을 때 특정 API를 보고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다른 API들을 보시고 활용성도 좀 높여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메인이라든지 특정 영역에 제한을 두거나 하지는 않고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특정 고객에게 열어주는 API 형태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범용적으로 쓰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좀 논의를 통해서 등재 여부들을 조금 판가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재하실 때 저희 이제 API 소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주시면 저희가 보고 판단 예정이고요. 그리고 API 마켓플레이스 참여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API에 대한 소개 자료 혹은 지금 현재 솔루션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API로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주시면 저희가 마켓플레이스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꼭 전제는 아니지만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때 당연한 이점은 있습니다. 그 이점에 대한 것들은 그 다음 발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API 마켓플레이스이고요. 요거 잠깐만 저희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마켓플레이스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조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98개 API가 지금 등록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참여 기업들도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이제 원하시면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계속 저희가 운영해서 도메인 날리지도 저희가 카탈로그를 밑쪽으로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되는 카탈로그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그때 바로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2022년도에 목표하고 있는 API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계획입니다. 참여 기업은 저희가 올해는 100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 와 계신 기업들이 다 등록을 해주시면 이 목표는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API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8개 API가 등록되어 있고 최소한으로 저희가 미니멈 150개 정도의 API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저희 성공 사례 중에 이제 가장 베스트 안으로 저희가 뽑는 것은 웨이닐스 벤처스라고 하는 그 TTV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API 기업들이 있으세요. 그 기업은 올해 CES도 출전하셨고 그러니까 올 초에 블룸버그 통신이랑 그 계약을 맺어서 100억 정도 계약을 체결하셨고 그 기반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사업을 미국 북미 쪽에서 계속 크게 성장하고 계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닐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매출을 일으켰었던 기업이고요. 그 외에도 뭐 인도네시아 시장이라든지 뭐 게임 그 해외 동남아시아 쪽의 게임 쪽에도 계속적으로 이 API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뭐 참여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혹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진행하고 있는 해커톤 아니면 뭐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참여 기업들의 서비스를 최대한 외부로 많이 노출시켜드리고 이들의 서비스가 잘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면 글로벌 온라인 해커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1월에 1차 진행을 했었고 올해 2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주요 국가 그리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기업들 모두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대상은 현지, 글로벌 현지의 개발자 혹은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또한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스타트업들 대상도 저희가 확장해서 이 해커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해커톤의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와 있는 API 중에 이제 저희가 10개에서 20개 API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API를 현지의 개발자 혹은 스타트업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스타트업들 혹은 아웃바운드로 나갈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이 10개에서 20개 API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지원해 드리면서 이들이 새로운 이 API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데에 이런 해커톤으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기간은 저희가 9월 15일부터 참여 기업들을 모객을 할 거고 그 전에 여기에 참여할 API 기업들 그러니까 10개에서 아까 20개라고 말씀드렸던 API 기업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은 그 전에 빨리 저희 사업에 신청을 하시고 이 API 사업 해커톤에 본인들의 API를 등록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네트워킹 데이 이후에 진행되는 서포터즈 발대식이 있는데요. 이 서포터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API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API들 중에 이제 개발 쪽에서 서포트를 해줄 기업 그리고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줄 API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몇 개죠? 7개 사례를 뽑았고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비나 마이크로프트, 위닝아이, 플라이크 같은 이제 B2C 형태의 API들을 저희가 마케팅 형태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서포트 개발 분야 쪽에서는 센티언스나 해시크래퍼, 스마트 이노그리시스 같은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들을 이제 특정 어떤 개발을 통해서 서포트 해야 되는 부분들로 저희가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기 새로 참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이미 저희가 선정이 끝났기 때문에 올 하반기 혹은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시고 서포터즈는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요 서포터즈 친구들이 실제 기업을 방문해서 이 AP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받게 되고요. 매주 이 기업에서 주시는 숙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는 숙제를 기반으로 API가 잘 홍보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상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 배포된 컨텐츠를 대상으로 저희가 연말에 시상을 하고 그 시상을 통해서 가장 잘한 친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인턴십에 대한 경험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베네핏들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집도 굉장히 모객도 많이 됐고 열심히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I 디자인 인프라 개발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API가 없지만 솔루션 기반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API로 전환을 하려고 하시는 기업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 개발에 필요한 개발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자체적인 내부의 인력을 쓰시는 거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못하지만 외주 아웃소싱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여기 앞에 있는 테이블 2개 있으시잖아요. 여기 담당자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 참가 지원이 저희가 올해 새로 이제 추가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API 마켓플레이스를 하면서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을 만나보니 정말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을 때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CES에 출전하셔서 혁신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두바이에 투자 대회를 같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조금 타이트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투자가 60억 미만 혹은 뭐 100억 미만 언더로 받으신 기업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이제 그 두바이에 가서 피칭 대회를 열고 사전에 준비된 피칭 대회 자료를 보내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피칭까지 가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현지 전시 부스도 저희가 일부 마련을 해드릴 거고요. 부스 마련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온전히 지원을 하지만 현지 가실 때 필요한 경비들 은 기업이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도네이션 할 용의가 있는 기업이라면 네, 참가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4개 기업을 선발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4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했을 때 이점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마켓플레이스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않으셔도 현재 사용하고 있으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마켓플레이스에 등재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관하시거나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하시는 상태에서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참여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지원 드리는 사업은 네, 이렇습니다. 저희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사스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필요한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POC에 필요한 크레딧을 최대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레퍼런스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사업을 통해 이 기업들과 함께 국내 비즈니스를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그 어느 정도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잘 안착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제 상품화 쪽에 그러니까 상품 쪽에 직접적으로 니즈가 있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직접 투자도 하고 혹은 이 서비스가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네이버와의 어떤 시너지가 날만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혹은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을 나가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시장을 나갈 때 같이 함께 글로벌 시장을 나가실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가 더 드리고 있고 저희가 다음 달에 북미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 5개와는 뉴욕에서 이제 전시회를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이럴 때에도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저희가 데리고 가는 같이 함께 참여하는 라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공동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솔루션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배포 혹은 버전업 하셨을 때 같이 이런 부분들을 네이버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DB 쪽에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런 마케팅 채널을 저희 마케팅 채널을 활용해서 지원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사업 개발, 그러니까 세일즈 혹은 이제 상품 기획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 모델들도 이제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 스태페이와 하잉크 코리아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태페이는 저희 마켓플레이스 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고 사스엔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들어오셔서 기존의 다른 타사 클라우드를 쓰시다가 저희 쪽에 다 완전히 넘어오신
구독형 결제 빌링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저희랑 같이 결제팟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콘솔에 붙이지는 않지만 저희 서드파티 상품으로 하잉크 코리아와 스텝페이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3자로 묶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고객에게 딜리버리하는 모델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 저희가 니즈만 잘 맞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사업 개발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네트워킹 데이에 참여하신 기업들 중에 이제 저희 마켓플레이스 소개를 들으시고 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기업들은 저희가 그 요 DL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혹은 이제 저희가 오늘 아마 사전에 메일이라든지 연락처들을 다 남겨주셨을 거예요. 그 연락처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내 메일에 이제 참여 여부를 회신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미팅을 통해서 안내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자영 매니저님의 API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소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요, 2022년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과 또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API 기업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께서는요, 만족도 조사제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해 주시면 추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준비한 마지막 강연 시간입니다. 네이버 클로바 하정우 책임 리더께서 하이퍼 클로바를 통한 초대규모 AI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하정우 책임 리더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네이버 클로바 AI 랩의 하정우라고 합니다. 앞서 너무 굉장히 재밌는 발표를 해주셔가지고요. 이재성 대표님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스타트업이 쭉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또 실리콘밸리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는 모습 보여주시니까 굉장히 저도 뭔가 보람차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겠다, 많이 배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아무래도 AI계에서 요즘 가장 핫한 화두 중에 하나가 초거대 AI 이런 쪽일 것 같고요. API 마켓플레이스 행사하다 보니 좀 API 활용 관점에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언어 모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초거대 AI라고 하는 혹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있게 만든 어떤 기술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오픈AI에서 GPT-3를 공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짜 초거대 언어 모델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거대 언어 모델은 2018년 벌트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적어도 자연어 처리 분야, 요즘은 뭐 이미지 인식이나 멀티모달 쪽에서도 초거대 언어 모델, 초거대 AI류들이 굉장히 막강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키워드들이 역시 자가지도 학습,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 그리고 멀티모달 데이터들,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초거대 혹은 초대규모 AI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초거대 언어 모델을 잘 활용을 하면 개별 스타트업이 됐든 다른 연구 그룹들이 됐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거나 뭐 퓨처 트레이닝을 하거나 해서 데이터 중심의 AI를 실현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생성 모델들이다 보니까 컨텐츠 생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또 새로운 형태의 사업권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가지도 학습이고요. 사실 자가지도 학습이 만들어진 지는 꽤 오래되긴 했는데 기존의 어떤 데이터의 정답을 달아주고 학습을 시키는 것보다 효과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만, 한 2019년 말부터 이미지 쪽에서, 그리고 2018년 버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가지도 학습이 계속됐죠.
이렇게 그때부터 자가지도 학습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정답을 달아줄 필요가 없고 컴퓨터가 혹은 AI 모델이 임의로 정답을 달아도 충분히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연어 학습에서 자가지도 학습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토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 토큰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그냥 단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서브워드라는 개념을 쓰긴 합니다만, 우리로 치면 자소보다는 조금 더 묶여 있고 단어를 좀 쪼갠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편의상 단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획은 AI 서비스의 성패를 정한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 이 자가지도 학습을 할 때는 저기 있는 일부 단어를 가지고요. 네, 레이저가 어떤 건가? 이걸 바꿔봤고요. 네, 이게 이미지가 없네요. 그래서 기획은 AI 서비스의 하나를 가려놓고 다음 단어를 맞춰보게 하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나이브하죠. 그런데 저렇게 가려놓고 AI에게 맞추도록 학습을 시켜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렇게 학습을 시키면 AI가 똑똑해지더라라는 거죠. 이미지는 좀 더 복잡한 방법을 많이 쓰긴 한데 시간 관계상 좀 스킵을 하고요. 어쨌든 비슷한 형태로 가려진 부분을 다시 복원을 해내거나 혹은 비슷한 이미지 내에 비슷한 물체가 있는 것들은 좀 더 가깝게 하는 것들을 사람이 정답을 달지 않고도 학습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는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라고 해봐야 5년 전이죠. 이미지 인식은 컨보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당연히, 그다음에 텍스트 같은 것들은 LSTM이 됐든 GRU가 됐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약간 이게 공식처럼 사용됐었는데 2017년 5월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구글에서 공개가 됐고, 그때 당시는 번역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는데 한 2,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연어 처리, 이런 벌트나 GPT 같은 모델 포함해서 자연어 처리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시계열, 그래프, 이미지, 비디오, 어지간한 데이터는 다 트랜스포머가 기존의 모델 구조들을 압살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영역이 태블러 데이터 정도인 것 같아요. 쪽은 좀 특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애당초 그 딥러닝을 잘 못하는 데이터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양의 문제라거나 혹은 잘 정의된 피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랜스포머의 시대가 왔고, 그래서 스스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어텐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어텐션을 하는 이 특정한 메커니즘 덕분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들의 연관성도 굉장히 학습을 잘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의 특성상 이 병렬 학습, 패러럴 트레이닝이 굉장히 용이해서 스케일업을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엄청 많이 태우고 모델을 엄청 많이 키워서 소위 말하는 파라미터를 굉장히 많이 키워서 학습을 하는 게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벌트나 GPT-3, 최근에 PALM 같은 엄청나게 큰 AI들이, 언어 모델들이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벌트 같은 것들이 2018년에 처음 공개됐을 때 많은 자연어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제 나 뭐 연구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걱정할 정도로 많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개별 위에 있는 컬럼에 있는 것들이 다 태스크 혹은 데이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 특정한 모델을 만들어서 기술을 만들어야 했으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들이 각각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뭐든 대충 NLP 데이터면 그냥 벌트 가지고 조금만 추가 학습시켜주면 기존의 모델들을 다 깨버리는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게 됐는데 기후였고요. 벌트가 나오고 나서 벌트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더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자연의 문제들이 연구 주제로 나오면서 또 다른 연구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애당초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 보니까 2년이 아니죠. 한 3년 정도 지나 보니까 이미지 인식에서도 굉장히 잘 되더라. 그래서 이 둘을,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학습하는데도 잘 사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작년 1월에 오픈AI에서
과 달리가 둘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라고 하는 텍스트의 의미를 이미지로 정말 잘 그려주는 AI에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연구자계 입장에서는 사실 클립 쪽이 훨씬 많이 임팩트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트래블랩스 쪽에서도 텍스트에서 이미지, 정확하게 비디오죠. 비디오 씬을 가져오는 관점에서 보면 클립과 같은 유의 어떤 테크닉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립과 같은 멀티모달 모델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빨간 박스 쳐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레즈넷 101 모델, 그러니까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한 AI가 학습 때 자주 봤던 어떤 이미지의 물체 인식을 되게 잘하는 편인데 조금만 생긴 게 이상해지거나 혹은 사람이 손으로 그린 것 같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정확도가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텍스트랑 이미지를 같이 학습한 모델의 경우는 심지어 추가 학습이 아닌 제로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 학습 없이도 기존의 이미지 인식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 있고 오히려 저 어려운 이미지들에 대해서도 성능이 더 증가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가 다르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모델 자체의 어떤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은 사실 글라이드라고 하는 오픈AI에서 내놓은 모델을 캡처를 떠봤는데 역시 텍스트를 주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고요. 사실 글라이드 이후로 달리2가 나왔고, 구글에서는 이제 파티라는 모델도 나왔고, 이메이진이라는 모델도 나왔고, 점점 더 많은 텍스트를 정말 이미지로 잘 바꾸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픈AI는 달리2를 API로 커머셜라이징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초대규모 AI 시대가 되었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2018년 사실 엘모를 초대규모로 넣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쟤는 트랜스포머를 쓰는 녀석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시간은 이렇게 매년 갈수록 모델의 크기가 로그 스케일로 증가를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모델 크기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모델이 혹은 그 AI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수치를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로그 스케일로 계속 쭉 올라가면서 혁신적인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왼쪽 그래프는 아무래도 이 물 건너 있는 모델들 중심이 되고, 그 이후에 빠져 있는 것들로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하이퍼콜로바를 공개를 했고, 그리고 작년 말에 LG에서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모델 체크 포인트 자체를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실제로 그 모델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계시죠. 해외 같은 경우도 팡구 알파라든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주라식 원 같은 것들도 있고, 원래는 라지 모델에 관심이 없었던 딥마인드조차도 하사비스가 드디어 반성을 하고 이 길이 갈 길이다 하면서 뒤늦게 뛰어들어서 골퍼라든가 친칠라 같은 것들이 나왔고, 구글에서도 우리도 해볼 걸 하면서 이제 사이즈를 점점 키워가면서 현존 단일 모델로서는 가장 큰 PALM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노란색에 두 개를 색칠을 해놨는데 왜 해놨냐면, 보시면 친칠라는 딥마인드에서 나온 거고요, UL2는 구글에서 나온 건데 크기가 별로 안 큽니다. 고퍼버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고요. 친칠라는. UL2는 훨씬 작습니다만 재밌는 거는 저 둘 다 GPT-3보다 훨씬 잘합니다. 즉 우리가 일단 사이즈를 키우면서 학습을 하긴 했는데 훨씬 더 이 큰 모델을 굉장히 최적화돼서 잘 활용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좀 깨달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상 몇십 빌리언 정도면 충분히 강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경쟁력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분들이 좀 인더스트리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고 운영 비용도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모자라더라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운영 비용, 사실 저 정도 모델 크기면 GPU 한 장이 올라갈 거냐 8장이 올라갈 거냐 차이가 나고 운영 비용이랑 바로 직결이 되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훨씬 운영 비용이 작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초거대 AI가 기존의 AI와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열광하는 부분은 바로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 그림 때문입니다.
2014년 VGG 이후로 사전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인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우리가 실제로 풀려고 하는 문제의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하는 소위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나 저희 네이버의 많은 다른 분들은 밖에 나가서 프리트레이닝을 육수거리기라고 얘기를 하고 파인 튜닝을 그 육수를 가지고 요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육수를 잘 끓여놓고 요리를 하게 됩니다만, 이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은 잘 끓는 육수 이 큰 솥 통째로 조미료를 다 넣고 그냥 통째로 새로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그 육수는 그 요리밖에 못 쓰게 되는 거죠. 모델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모델 하나 만드는데 100억씩 들어가면은 그렇게 하면 ROI가 안 나오겠죠. 과거에 많은 AI 모델들이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형태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초거대로 가니까 어떤 게 되냐면 본체는 학습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추가 학습을 시킬 필요 없이 그 추가되는 모델 일부분만 조금만 더 얹어가지고 걔만 학습을 하거나, 심지어 저런 웨이트 학습 모델 특성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입력만 주면 그 입력을 메모리에 올려놓은 값만 가지고도 적어도 80점짜리 100점 만점이라면 80점짜리 성능을 내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초거대 AI를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초기 투자 비용은 꽤 비쌀 수 있으나 운영 비용은 거의 제로로 수렴할 수 있게 되는, 적어도 뭐 서비스 퀄리티를 내려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POC나 MVP 만드는 데는 충분히 추가 비용 없이 굉장히 빠르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게 소위 말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투자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PT-3의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야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더 설명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한 줄 요약하면 GPT-3 정도쯤 되는 모델이 쓴 글은 사람이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많은 실험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구글의 PALM 같은 경우는 빅벤치라고 하는 새로운 굉장히 대규모의 자연어 이해하는 태스크가 벤치마크를 공개를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그 태스크들 각각에 대해서는 사람들 데리고 일단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푸는지에 대한 지표도 같이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 지표 기준으로 볼 때 사람 평균보다 PALM이라고 하는 모델이 더 잘하더라. 물론 사람 최상급보다는 좀 못하는데 일반적인 사람 수준 이상은 한 100여 개 이상 되는 15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어 이해하는 태스크에서 사람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크기가 좀 많이 큰 게 문제긴 합니다만, 이런 것뿐만 언어 이해뿐만 아니죠.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코드를 대신 짜주는 AI 이미 상용화가 돼가지고 꽤 많은 개발자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고 만족도가 꽤 높다고 나오고 있고, 실제로 GitHub 팀에서 이걸 가지고 분석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생산성이 생각보다 제법 오르더라, 코릴레이션이 꽤 있더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AI가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로직을 AI한테 맡기고 전체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설계랑 코어 알고리즘 부분만 사람이 구현하면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고요. 오른쪽에 알파코드 같은 경우는 코딩 경진대회 일반 참가자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같더라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UL2에 대한 건데, 사실 그게 시퀀스 투 시퀀스를 하든 혹은 T5처럼 GPT-3 같이 그냥 디코더 그냥 계속 다음 단어 예측하는 듯이 학습을 하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좀 더 작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훨씬 더 운영 비용을 감소시키는 형태의 초고대 AI 만들어서 디플로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구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라는 얘기죠. 사실 저 UL2랑 PALM은 논문 저자가 거의 같습니다. 크게 만들고 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쓸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인더스트리 향 연구의 방향입니다. 또 다른 방향이 이런 건데, 많은 분들이 초고대 언어 모델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단어 외우는 거 신기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리적 추론 이런 거 다 잘 못하지 않냐, 얘는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PALM 가지고 파인 튜닝을 좀 했더니 그게 미네르바라는 모델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수학 쭉 있죠. 알제브라도 있고 확률도 있고 지오메트리도 있고 캘큘러스도 있습니다. 과거의 언어 모델보다 훨씬 더 잘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고, 일부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왼쪽은 수학 전용이고
못할 거라고 했던 그게 되는 거죠. 오른쪽은 수학 포함한 스템 전반에 대해서인데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스템 중에서 다른 것들 대비 매스는 진짜 잘 못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외우는 게 많은 편이 바이올로지는 원래 되게 잘하는 편이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홍색은 좀 작은 모델 62빌리언입니다. 큰 거는 좀 더 짙은 자주색은 540빌리언 가장 큰 모델입니다. 모델의 크기가 10분의 1이면 운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정도의 차이라면 충분히 그 성능을 정확도를 좀 감소하고 서비스에 올리는 걸 감안하면은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입니다. 블렌더봇 3.0이 공개가 됐죠. 페이스북,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메타로. 메타에서 블렌더봇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챗봇을 계속 버전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블렌더봇 3.0은 2.0에서는 언어 모델이 어쨌든 최근 지식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을 재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챗봇이나 언어 모델 자체가 기억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토큰 기준, 단어 기준으로 하면 2048 단어 넘어가면 까먹어야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장기 기억 메모리와 인터넷 서치를 활용하는 것들을 2.0에 넣었는데, 3.0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특히 디플로이 이후의 성능 보장을 위해서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능을 더 개선시키는 것 플러스 이제 세이프티, 루다 사태에서도 보셨다시피 좀 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 AI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안전한 AI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이 메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레드팀 운영 방안 같은 것들로도 보실 수 있고요. 점점 더 이런 챗봇 유도 성능뿐만 아니라 AI 안정성까지 고려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고,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초고대 AI를 활용하면 소위 앤드류 응께서 늘 말씀하시는 데이터 양은 작아도 되지만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중요하다. 네, 그냥 하면은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 초고대 AI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를 하면 진짜 말 그대로 퓨샷 이런 걸 얘기하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은 AI 만들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고요. 네, 저희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약간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네이버 클로바에서는 네이버의 어떤 AI 핵심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반 기술부터 시작해서 어떤 API,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심지어 디바이스까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많은 AI 컴포넌트 기술들은 사실 클라우드를 통해서 API로 거의 대부분 제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공개되어 있는 기술을 그냥 그대로 구현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술 경쟁력 혹은 기술 종속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역량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13년, 14년부터 계속 R&D에 매출이 25% 이상 계속 투자를 해왔고, 그중에 상당수는 AI 혹은 요즘은 메타버스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해왔고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는 사용자들로부터 나오죠. 서비스로부터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데이터로부터 문제를 정의하고 그걸 연구를 직접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모델들은 최적화를 통해서 엔진을 만들고 그 엔진으로 다시 서비스를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을 많이 했고, 그 연구의 결과물로서는 당연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나가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 대회에서 논문도 계속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문 수로만 보면은 아마 서울 카이스트가 제일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긴 하고, 카이스트, 서울대, 다음에 아마 저일 겁니다. 아마 학교, 기업 다 합해서 국내에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최근에 테슬라를 그만둔 안드레 카파시가 소프트웨어 2.0 얘기를 했죠. 소프트웨어 2.0은 결국 데이터 드리븐 코드 혹은 프로그래밍인데 다 좋습니다. 혁신을 가져올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애당초 AI는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으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 개별 시스템 혹은 개별 서비스들 각각을 AI로 만들면은 사실 어댑테이션 코스트도 많이 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하나의 큰 모델로 어댑테이션 코스트를 줄이면서 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2.0에서 얘기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사실 하이퍼클로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고대 AI를 하는 이유고요. 이런 초고대 AI를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근데 저희는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고, 개발 공개 수준이 아니라 서비스 상용화도 했고, 이미 저희 많은 서비스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해서 아까 이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플레이그라운드 스타일을 이미 공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죠. 이 만들려면은 첫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해서 저희는 엔비디아랑 실제로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저희가 직접 도입을 했고요. 외부 클라우드 안 쓰고,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에 있는 대한민국 집단지성 데이터 활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요거는 시간 관계상 패스를 하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AI 모델을 가지고 저희 쇼핑 같은 데 많이 서비스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쇼핑 플랫폼에 보면은 판매자분들이 어떤 문구를 만들 것인지,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케팅 문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 하이퍼클로바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B2C 서비스에 가까운 건데, 공용 챗봇을 만드는데 공용을 AR로 만들고요. 티라노 같은 거. 그리고 보시면은 저런 애들가 방위에 뛰어넘으면 AR로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할지 챗봇을 만들 때 하이퍼클로바로 응답하는 대화 같은 것들을 오그먼테이션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 챗봇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게 아마 요거인 것 같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드리면서 이분들의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안부도 여쭤보고 정서적으로 좀 동조도 해드리는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서비스가 운영 중이고요. 만족도가 저는 95% 독거노인이거든요. 이라고 합니다. 애들도 다 해외가 있고. 안녕하세요, 손숙님. 안부 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예요.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이면 60주년, 60년간 연극했어요. 정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너무 이렇게 염려해주고. 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아까 플레이그라운드 보여드렸다시피 노코드 AI 형태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쓸 수 있는 툴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쓰고 있고요. 이거를 좀 열심히 쓰면서 베타 테스트용을 위해서 지금 이미 클로즈 베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정부와 함께 지금 현재는 약간 공공 용도, 연구 용도로는 지원만 하시면, 신청만 하시면 거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개발자보다 기획자분들이 조금만 쓰시니까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이 초대규모 AI를 써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클로바 스튜디오 베타 테스트 들어오셨던 스타트업들 중에 뭐 우주문방구라든가 리튼 같은 회사들은 이제 서비스에 적용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QR에 신청을 하시면 정부 거기 때문에 아래 한글을 작성해야 되는 귀차니즘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많이 찍으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어쨌든 언어 모델을 만들면서 한국어 평가 데이터셋이 없어서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저희 혼자 하기에는 사실 구글, 오픈AI 이런 데랑 경쟁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서울대 카이스트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 통해서 협력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혜진 교수님이랑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AI가 워낙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윤리 문제가 있다 보니 자체적으로 윤리 부분 많이 고려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결국 초거대 AI가 그냥 모델이 새로 만들고 기술이 새로 나왔다가 끝이 아니고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미 API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여기 스타트업으로 치면 코이어 같은 해외 기업은 스타트업인데도 API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 애저 서비스는 AI 애저 서비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랭귀지 모델이나 초거대 AI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고, 왼쪽에 프로바이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한 프로바이더고, 오른쪽에 이 스타트업들은 이 AI를 정말 잘 초고대 AI를 레버리지를 해서 본인들의 어떤 태스크, 서비스에 잘 활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세상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설팅, 이 API 혹은 이 초고대 AI를 얼마나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스타트업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고대 AI 생태계 같이 합류해서 멋진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계 만들고 글로벌 수준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하정우 책임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API 마켓플레이스 네트워킹 행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테이블 위에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 후 등록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를 증정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API 마켓플레이스에 입점을 희망하시거나 API 마켓플레이스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담당자분들께서는요. 등록 데스크에 만족도 조사지에 해당 내용을 표기한 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API 마켓플레이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네트워킹 데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희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